새벽 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드디어 다니엘은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꿈의 해석과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65페이지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이상을 받고 그 꿈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고민하고 번미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 큰 신상을 보았어요. 금, 은, 동, 철로 된 각기 다른 재질로 된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나중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는 꿈을 그가 꾸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꿈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이 꿈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그 의미와 그 해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과 이 역사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그리고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38절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상의 금은 동철 그리고 얼마는 철이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의 각 부위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어질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과 제국들의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곧 어느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설명하기를 그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 당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 이사야에서나 또 예레미야에서도 이 바벨론에 대하여 황금의 도시 혹은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바벨론 나라를 금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볼 때 고대 바벨론 도성의 그 문화와 그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황금이라고 비유될 만큼 찬란하고 놀라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인류 역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바벨론 도성이 얼마나 웅장했었는가를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성의 규모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12피트나 되는 두께의 내벽의 성이 있었고 22피트가 넘는 두께로 외벽이 쌓여 있었는데 이 성은 4겹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성은 그 성벽 위로 쌍두마차가 이끄는 말 두 필이 끄는 마차가 서로 교차하여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넓이와 두께가 대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4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 밖으로는 해자, 유브라데스 강물을 흐르게 하여서 정말 감히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도성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요새로서 그리고 그 규모와 그 웅장함은 참으로 대단한 것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금으로 상징될 만큼 이 바벨론은 참으로 금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벨의 황금상과 그 식탁은 무게가 무려 22,500kg이나 될 만큼 황금으로 된 식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이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 여전히 이 바벨론 도성에 황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책에서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성에 있는 두 번째 신전에는 모두 금으로 된 제우스 신의 좌상이 있다. 그 신상이 아리잡고 있는 앞에는 금으로 만든 큰 테이블과 신상이 좌정한 보좌와 그 보좌가 놓여진 받침이 있는데 모두가 금이었다. 갈대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 금을 모두 합치면 800달란트가 된다고 했다. 그 신전 밖에는 2개의 제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속까지 금으로 된 것이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벨론은 그 규모와 그 문화와 그 유적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황금이 많았던 도시였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순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금신상을 세우기도 했지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해석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이 꿈의 이야기를 해석해가면서 이 황금으로 묘사된 바벨론, 이 황금의 나라 바벨론이 영원 무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바벨론 다음으로 금보다 못한 은혜 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70년도 되지 못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의 일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꿈의 다음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서 2장 32절과 39절에서 그는 그 두 번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렇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지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39절에 그 꿈을 해석하기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금보다 은은 그 밸류, 가치에 있어서는 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의 나라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은으로 상징된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역사적으로 그 다음 나라는 바로 어느 나라인가?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꿈속에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을 은으로 상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메데 페르시아는 참으로 은으로 부유한 나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셈정으로 돈을 의미하는 케세프는 곧 은을 의미하는데 역사상 최초로 이 은화폐를 사용해서 부유하게 된 나라가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페르시아의 부와 영화는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하면서 그 은화폐를 통한 조세 제도의 개혁,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우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제국은 주전 539년부터 332년까지 약 200년 동안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대 페르시아의 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기원전 546년 메데 페르시아가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리디아 왕국에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화폐인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해서 아주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던 나라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점령군이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폐의 필요성을 이 자국의 시장 경제에 도입하기로 하고 페르시아는 자국 내에 화폐 주조 시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은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은화폐를 통하여 각 주의 세액을 바로 은화폐로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매우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521년 다리우스 왕 때에 와서 이 페르시아의 화폐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 화폐 제도와 조세 제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막중한 큰 재정을 확립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매우 부유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예언한 것처럼
금의 나라 바벨론에 이어서 은의 나라,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실제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 은화폐를 통한 조세제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던 어느 나라요?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그 꿈의 해석이 정확하게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그 다음으로 은보다 못한 노새나라가 일어날 것을 다니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331년 10월 1일 이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25만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4만 7천의 군대와 함께 가오가멜라라고 하는 곳에서 격돌하게 됐는데 그만 이 다리우스 왕의 25만의 군대가 거기에서 격퇴를 당하게 되고 결국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다음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32절, 39절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설명하면서 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39절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날 이 역사 속의 대제국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곧 헬라입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은 기원전 336년 20세의 젊은 나이에 군대를 이끌고 애굽과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고 드디어 기원전 331년 다리우스 3세를 패배시킴으로써 이 역사 속의 거대한 대제국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 예언은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꿈의 해석을 한 지 약 270년 만에 그 꿈의 해석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과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역사총서 제16권 1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에게는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거룩한 손길이 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전투에 나갈 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했던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항상 진두에 서서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전쟁에 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가 그 전쟁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가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전쟁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과 놀라움을 표현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누가 그 알렉산더 대왕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오늘 이 역사총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손길,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예언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신 그 거룩한 손길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 대왕의 이 정복전쟁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 대왕의 헬라, 곧 그리스는 곧 노수로 상징이 되었죠.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구리로 만든 창이나 방패 등의 무기를 사용했고요. 이 구리 재련에 아주 능숙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 불릴 만큼 이 노 문화가 탁월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그리스 대제국은 인류 역사의 문명에 커다란 획을 긋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헬레니즘 문명은 기원전 323년부터 146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이에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영향력이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 대왕은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피지배층들을 무력으로 억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그 현지의 문화와 그리고 현지의 이 문명을 같이 융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가 그리스인 지배자들과 함께 이 넓은 그리스 제국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문명이
그 현지의 토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융합하여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게 됐는데, 그리하여 이 헬레니즘 문명은 고대 그리스 세계와 중동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융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 헬레니즘이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원래 그리스인들 자신들을 표현했던 헬렌이란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역사가 요한 구스타프 드로이젠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4세기 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정복한 이 비그리스 지역의 그리스 문화와 식민화의 확산을 일컫는 용어로서 바로 이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1833년 자신의 저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고전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던 알렉산드로가 정복 사업과 더불어 광범위한 지역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여 그리스적 정신과 동방 정신이 융합한 범세계적 문화를 일컬어 그리스적 문화 곧 헬레니즘 문화라 명명했다라고 이 헬레니즘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의 문화와 이 아시아와 중동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명, 곧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을 다 용해하여 융합하여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바로 이 노새나라로 상징된 것처럼 이 그리스는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 나라도 역시 멸망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없이 갑자기 요절하면서 이 노수로 상징된 그리스는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68년경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보실까요? 이 노새나라 다음으로 일어날 4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꿈속에서는 바로 그 4번째 나라는 철의 나라로 상징되었고,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이죠. 그 종아리는 철이요. 40절에 설명하기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꿈속에서 예언된 4번째, 그 신상의 4번째 부위는 다리, 그것은 철로 되었는데 그 철의 나라는 매우 강력한 나라로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을 다니엘은 설명해요. 그럼 실제 역사 속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일어난 대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뿌리내린 라틴 민족. 이 라틴 민족이 세계를 정복하여 마침내 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제 유럽의 역사 가운데 남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곧 대제국 로마, 철의 제국 로마인 거죠.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화국의 군대는 전투에서는 종종 진 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유브라데스 강과 다누비오 강, 라인 강과 대양을 향하여 빠르게 진군하여 그 나라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색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마치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그대로 해석한 것처럼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금과 은과 노색 우상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모습을 그는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4번째 제국을 철처럼 매우 강력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로마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 이 군사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사람들, 피정복자들을 다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은 마치 무장할 준비를 하고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만큼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의 이 강력한 군사력은 매우 탁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상비군 제도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기본 로마 제국의 상비군 제도는 그 역사가 매우 깊어서 오늘날의 현대의 군사제도의 그 근간을 이루었어요. 잠깐 살펴보면 이 군단의 세부 단위로는 대대를 의미하는 코어로스와 백인대를 의미하는 깬두리아, 그리고 분대를 의미하는 꼰투베리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을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한 개의 분대, 바로 이 꼰투베리움에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8명으로 구성된 끈토베리움이 10개가 모이면 한 개의 백인대가 됩니다. 깬뚜리아 80명이죠. 그리고 이 80명이 모인 백인대가 2개가 모이면 한 개의 중대가 되고 이 중대가 또 백인대가 또 6개가 모이면 한 개의 대대, 코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대대에 기병 120기가 모이면 바로 한 개의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대략 약 5,240명 정도로 편성됐고요. 여기에 뭐 노예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들로 이 한 개의 군단. 그래서 이 비전투원과 장교를 더하면 약 한 6,000명 정도로 이 레기온, 한 개의 레기온이 편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고 조직적이고 상비군 제도로 운영되었던 레기온 조직, 이 레기온 조직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철의 제국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문나라를 부시고 찢고 밟아 누르는 강력한 철의 제국으로 이 땅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의 제국, 그렇게 강력한 철의 제국도 영원무궁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북방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2,000마일이나 되는 로마의 국경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351년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 알레마니가 로마의 영토에 첫 발을 디딘 후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죽음과 함께 로마는 동서로마로 나뉘게 되고 476년 헤룰리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이 철의 제국 로마도 역사 속에서 그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속에서 예언된 금, 은, 동, 철의 제국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정확히 해석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금, 은, 동, 철의 나라가 등장하고 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를 함께 살펴보니 그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운행하시고 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 그 다음 역사는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영웅을 등장케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놓여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길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